안녕하세요. 전 로빈 테라로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모실 분은 마크 틔신데요. 마크 씨와 저는 글리코 영양소라 불리는 영양 보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 건강과 웰니스를 향상시키는데 놀랄만한 주목을 받고 있죠. 마크 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글리코 영양소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리코 영양소가 뭐죠? 네, 새로운 종류의 영양소입니다. 우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의 범주에 속해 있는 영양소들이죠. 최근 몇 년 전에 과학계에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영양소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체 내에서 에너지 생산이 아닌 다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탄수화물 또는 당분들의 특별한 그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탄수화물이 인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만 쓰인다고 알려졌던 이유 때문에 이 새로운 그룹의 영양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인체 내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할 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네, 맞아요. 저도 약사지만 글리코 영양소에 글리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분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당분하면 보통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는 걸 제외하면 당분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즉 당분은 200여 가지가 넘게 있는데요. 그것들 대부분이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인체 내에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인 거죠. 그 8가지 특정 탄수화물이 인체 내에서 독특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8가지라고요. 8가지 특수 당분. 네, 과학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럼요. 그중 첫 번째로 유익을 주는 당분은 사실 신약 개발을 연구 중이던 한 제약회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연구원들은 양리학자의 의견이나 민간 요법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을 조사해서 그 요소 중에 어떤 것이 효과를 내는 활성 성분인지를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합성해내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으려고요? 네. 알로에베라는 수천 년 동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성경을 비롯한 많은 문서에서 알려져 왔는데요. 80년대부터 한 제약회사가 알로에베라에 있는 활성 성분을 찾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탄수화물의 일종인 만노지라는 성분을 발견하고 난 뒤에 계속 연구를 해 안정화 공정을 개발하게 됐고 그 성분의 저장 수명을 길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8가지 당분 중에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노즈를 가지고 안정성과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모든 약물 테스트 단계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발견됐는데요. 하퍼의 생화학이라는 의대 교과서가 있었는데 네. 이 교과서는 미국에 있는 120여 개의 의과대학교 중에 80여 개가 넘는 의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인데 1996년 인체의 각 세포 표면마다 단백질 구조물이 붙어있다는 내용이 실린 새로운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나무들처럼 생긴 모양이었죠. 그 붙어있는 단백질마다 작은 가지가 있었는데 이 작은 가지들이 8가지의 당분으로 된 탄수화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노지였던 것입니다. 만노지요. 그러니까 알로에베라에서 발견된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과 완전히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영양소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걸 제대로 이해한 분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죠. 저희는 알지 몰라도 일반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예전에 영국 해군들이 괴혈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죽었었는데요. 선원들이 그랬었죠. 그러던 어느 날 라임을 빨아먹은 한 선원이 괴혈병에 안 걸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라임을 빨아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선원들은
라이미로 불렸죠. 아, 네. 나중에 발견하게 된 사실은 라임 속에 있던 비타민 C가 효능을 가진 성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때는 비타민 C를 섭취하지 않으면 6주 만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뇌혈병이었는데 이제는 비타민 결핍증 정도로 다시 분류돼서 더 이상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죠. 네. 그러면 이 8가지 당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작은 가지 모양을 만든 뒤에 그 당분들은 어떤 기능을 하죠?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활주로에 대기 중인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각 비행기들이 몇 개의 활주로에서 각각 90초 간격으로 이륙하고 또 매 90초마다 착륙하는 걸 봤습니다. 또 다른 쪽 창밖을 보니까 2개의 터미널에서 20대 정도의 비행기의 승객들이 타고 또 내리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화물들이 한 비행기에서 다음 비행기로 그리고 다음 터미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모습들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그때 전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정도 되려면 정말 엄청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아무리 복잡해봤자 우리 인체와 우리 몸이 수행하고 있는 그 기능의 복잡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면역 시스템 기능에 비하면요. 우리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면 우린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먼 사람에게 필수인 점자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세포들이 서로 접촉할 때 그 탄수화물들을 읽어내면서 의사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세포인가? 비타민 C가 필요한가? 비타민 D가 필요한가? 손상된 세포라서 항산화제가 필요한가? 아니면 주변에 면역 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이 세포와 접촉했는데 그것이 손상된 세포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겠죠.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 DNA가 손상된 채로 복제되면 그건 암세포가 됩니다. 면역 세포가 떠다니다가 접촉해서 말합니다. 아, 그래, 넌 이 몸의 일부구나. 똑같은 DNA를 가졌네. 그런데 잘 보니까 아이고, 이런 망가졌네. 이상하게 변질됐군. 아이고, 이런 위험한 암세포잖아. 그러면 바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손상된 곳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암세포를 꽉 잡아서 먹어치우거나 죽여버리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탄수화물들을 이용해서 몸 전체에 자연 살상세포를 출동시켜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런 일이 매일 1000번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 표면에 충분한 탄수화물들이 없으면 면역세포가 그 손상된 세포를 암세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자라고 복제돼서 특정 종류의 암으로 진전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글리코 영양소가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게 돼 있죠. 네. 제가 잠시 동안 마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건데 그 당분들이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런 겁니다. 만약 손을 베이게 되면 우리 몸은 지금 피가 나고 있다. 지혈하려면 응고제가 필요해.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감염과 박테리아와 싸워줄 면역세포들을 불러야 해. 그게 바로 백혈구 세포를 부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혈장을 모아서 딱지를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각기 다른 혈장들이 모여 딱지를 형성하죠. 이 모든 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성분만 구성되면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타민, 미네랄, 허브, 약 등등을 하루 종일 먹는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 몸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들은 우리 몸이 식품에서 얻도록 되어 있는 각종 원재료를 가지고 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걸리는 모든 질병들과 질환들, 우리 몸이 싸우는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그리고 암 등을 면역세포가 관리하고 죽이고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세포의 표면에 이 글라이코프로틴, 즉 당 단백질을 발견한 이래로 네. 글리코 영양소를 보조식품으로 보충해 줄 경우 우리 몸이 그 당 단백질 구조를 다시 생산하게 돼서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암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정상으로 기능하게 되면 클론시병, 다발성 경화증, 알레르기, 천식,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 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이 더 이상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상 기능을 되찾게 된다면요. 우리 몸은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 단백질이란 구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의사들은 이 당분을 모르죠? 저도 주변에 상담하고 함께 일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그분들에게 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들은 영양학 강의를 1시간 정도만 듣습니다. 네. 의과대학에서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그들이 받는 연장 교육은 거의 전부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치료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약제가 아닌 영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질병이나 질환에도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지지해 주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수년 전부터 의과대학 교과서에 생리학이나 생물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의사들이 배우는 것 중에는 인체가 이 당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실이 있죠. 인체에서 이 당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이란 말을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필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합성해내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수 영양소로 불리지 않고 있죠. 사실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인체에서 생산해낸다는 이유 때문에 필수로 불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잠깐, 인체가 생성해낼 수 있다면 따로 먹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우리가 사냥하거나 있는 걸 따먹고 살던 시절엔 연중 다른 식물들을 먹어서 다양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했었습니다. 언제든지 당분들 중 한 가지 이상은 섭취가 됐었죠. 네. 그래서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부족했던 당분이 들어있는 또 다른 식물을 먹을 때까지 우리 몸이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6가지를 한꺼번에 만들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항상이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중 몇 가지는 만들어내지만 항상 그걸 다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다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항상 그걸 다 만들어내거나 거의 대부분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네. 항상 피곤해 하는데요. 네. 그들의 몸 상태는 어떤 질병과 싸워야 하는 데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당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생존하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요. 이 구멍을 빼서 저 구멍 막는 식이죠. 결국은 이 결핍으로 인해서 몸 상태는 나빠지게 됩니다. 이 결핍이라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현대 식단에서는 2개만 공급될 뿐 다른 6가지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죠. 현대 식단에서는 실제로 2가지의 당분만 섭취를 한다고요? 네. 드문 경우에 생식으로 먹을 때 하나나 둘 정도 더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으로 가공을 하거나 요리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2가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 6가지를 다 만들어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충을 해줘야겠군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현재 어떤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나요? 우선 먼저 전 이걸 보충하기 시작했을 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던 이유는 미국 수명연구소에서 발표한 의학보고서에 노화의 10가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는데요. 오랜 연구와 임상 끝에 글리코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은 이 중 8가지가 넘는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들이 반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였습니다. 전 노화를 늦추고 싶었지만 별로 성공적이질 못했죠. 그래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니까 노화의 생물학적인 지표 중에 하나는 근력 상태가 향상된 걸 발견하게 됐죠. 네. 전 눈에 홍반이 있던 것이 없어져서 안경 도수도 낮추게 됐고 소화불량으로 괴롭히던 속쓰림도 없어졌습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그 자체를 치료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 결핍됐던 걸 보충해 주니까 그 구조물이 재생되어서 정상 기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 경우엔 그랬었고요. 미국 전역의 많은 분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었는데요.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아이들은 증상을 관리하는 정도밖에는 별로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들의 70-80% 정도는 18살까지도 못 산다고 합니다. 이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소녀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부모들은 딸의 폐에서 가래를 빼내기 위해 더 이상 딸의 가슴을 치지 않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한 의사가 와,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너의 폐는 11살의 건강한 정상화의 폐가 됐구나 라고 말을 했죠. 그뿐 아니고 달리기 대회에서 3등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린 아이들은 원래 뛸 수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우니까요.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 필요한 게 채워지면 우리 몸은 스스로 고칩니다. 대단한 얘기네요. 이 당분들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생리학적으로 필수적이며 또 절대적인 영양소입니다. 재작년에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340억 원을 당 생물학의 연구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보충 식품이 아니라 인체에 있는 당분의 기능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에 투자한 것이죠. 그 8가지 당분에 대해서요? 네, 그 대부분은 세계의 주요 대학에 투자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클라호마 대학교였습니다. 네. 이건 오클라호마주 신문 2005년 4월호의 복사본입니다. 네. 주요 기사 제목이 지역 낭포성 섬유증 연구팀이 박테리아 발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폐와 소화계통의 세포에 침투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생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있는 공장들 중 하나에 종종 침입해서 강탈한 뒤 그 세포가 자기와 같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포 공장이 강탈돼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만들게 되면 대신에 뭘 안 만들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세포를 못 만들겠죠. 그렇죠. 원래 만들어야 할 세포를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망가진 당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 표면에 단백질에 붙어 있는 게 글리코 영양소인데요. 그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살의 그 소녀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기 시작했을 때 몸이 세포 표면에 있는 당 단백질을 다시 교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구조물이 재구축되면
정상 기능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작용이 낭포성 섬유증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군요. 그 특정한 경우에는요. 그 특정한 경우요. 그렇습니다. 다시 의사소통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하던지 간에 만약 8가지 당분이 있다면 네,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웰리스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약과의 상호작용은 어떻죠?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보다 먼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죠. 네. 첫 번째 당분이 발견됐을 때 FDA로 가져가서 이 약으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FDA는 3가지에 대해 검사합니다. 첫 번째는 독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테스트에서 실험용 쥐들에게 양을 점차 늘려서 주사하게 돼 있는데 그중 반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LD50이라고 불리는 치사량을 측정하는 거죠. 법적으로 50%가 죽는 양을 뜻하는 겁니다. 네. FDA는 독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약의 효능을 저하시키는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관심은 무슨 약으로 출시돼야 하는가입니다. 한 가지 약은 한 가지 증상에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FDA로 가서 심사를 받는데 독성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고, 둘째로 부정적인 약물의 상호작용도 발견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적용 대상 범위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약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FDA도 승인을 안 해준 것이죠. 효과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고 말했던 것도 아니었죠. 다만 약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약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지극히 안전한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몸에 있어야 하는 성분이죠. 네, 어쨌거나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글렌 하이랜드 박사는 노스다코다의 비스마크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자인데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국립암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소에 제출했습니다. 5가지를 발표했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의 100% 가깝게 정확할 겁니다. 첫째, 일반 방사선과 항암 치료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약물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부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암 환자들이 받는 일반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건강한 세포들이 손상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막아준다. 네. 정말 놀랍네요. 네, 더 있습니다. 넷째,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효과 없는 환자일 경우 종양 자체가 커지는 걸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섯째,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때론 완전히 제거시킨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식품이니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의사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의사한테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치료를 받는 동안 또는 이 약을 먹는 동안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먹던 음식 속에 있어야 하는 성분들인데 우리 식단이 바뀌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된 식품이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아시다시피 때로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다 좋은 뜻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의학계에서는 처방을 하려면 임상시험을 거치고 일관성이 입증된 약에만 제한을 두죠. 그래서 모든 약의 표준화, 안정화된 제조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양식품 쪽에는 표준화, 안정화 규정을 강요하는 정부적 차원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95% 이상이 그 기준을 지키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약병과 저 약병이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때론 같은 약병에 들어있는 이 알약과 저 알약이 동일한지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성이나 안정성이 미비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무시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의사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약효에 방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작용의 위험 부담을 떠안기 싫어서입니다. 세포에 필요한 게 또 있나요? 인체는 조절 작용이 필요합니다. 기분, 체온, 호르몬 조건 등 모든 종류의 조절이 필요하죠. 우리 몸은 세포를 조절하고 모든 호르몬 기능을 돕는데 특정 식물 호르몬을 사용합니다. 또 프리 레디칼, 즉 유해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손상됐을 때 세포들을 방어하고 회복시켜주는 항산화제도 필요합니다. 세포는 재생산하고 일을 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컴퓨터는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입니다. 세금 정산도 하고, 책도 쓰고, 가게 연구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수천 가지 종류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영체계라고 불리는 것이죠. 네, 맞아요. 운영체계가 없으면 웹서핑도 못하고 야후나 다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사용조차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글리코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운영체계로 모든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포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요. 네. 당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메시지들이 잘 전달되려면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난 오랫동안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있는데 전혀 도움된 게 없어. 그건 그것들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못한다는 얘기죠. 네. 의사소통이 됐을 때보다 더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그것 때문에 약의 효과를 더 높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몸은 문제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약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우리 몸의 운영 체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포에는 글리코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도 전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글리코 영양소만이 치료책이다. 모든 영양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글리코 영양소만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또한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당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포 간 의사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면 몸 전체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치유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암이 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전이 됩니다. 전이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건 만약 누가 간암에 걸렸다고 하면 간세포가 암이란 거죠. 간세포는 간에 사는 세포 아닙니까? 폐에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암이 전이 되면 간세포가 간을 떠나 폐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린 그냥 암이라고만 생각하죠. 어떤 게 발견된지 아십니까? 뭐죠? 당 단백질에 붙은 탄수화물의 사슬 중 처음 몇 개는 전부 만노주 분자였다는 겁니다. 만노지가 서로 결합된 형태에 따라 간세포로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간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그 책임을 못하게 돼서 간세포가 다른 데로 떠돌게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한 임상보고서는 어디 있죠? 하고 물으시는데, 왜냐하면 의사들은 그것에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증거를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래요. 의사들이 묻습니다. 임상 연구된 게 있냐고요? 임상 연구가 많이 없다는 게 의사들이 영양 분야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동안 영양 분야에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제약 연구 분야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자연 발생적인 물질에 대해선 특허를 못 받고 합성했을 때만 특허를 받으니까요. 만약 자연에 있는 건 네, 제품 특허를 못 받죠. 모든 연구와 투자가 끝났는데도요. 네. 투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당분들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8가지가 통합된 거라서 그 조성물이 특허를 받는 거죠. 네. 존 롤린즈 박사는 미국 특허사무소의 간부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지난 17년간 모든 제약과 영양 분야의 특허 신청권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특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대단한 것이었나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인용해 보면은요. 그동안 많은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보다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글리코 영양소라고 불리는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영양소의 발견입니다. 네, 굉장한 아주 강력한 발언이죠. 여기에 2002년 봄에 발간된 MD 뉴스 의사 소식지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글리코 영양소와 기능성 식품은 건강 보조식품의 차세대 주자들이다. 그들은 세포 간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며 인체가 스스로 치유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충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서 의사가 되었죠. 그래요. 그리고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환자를 돕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과학의 한 분야였고 이제는 또 다른 과학의 한 분야가 탄생해서 발전 중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죠. 최근 학문을 현장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 후엔 의사들도 인식하게 될 겁니다. 2003년 2월에 MIT 학회지에 표지를 장식한 기사는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죠. 네. 그 중에 하나가 글라이코믹스라는 학문인데요. 혼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보충제가 아닌 당분과 세포 표면의 당 단백질과 그들의 역할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거의 본체를 이루는 것들이죠. 네. 미국에는 미국 의사연합회가 있죠. 네. 유럽엔 왕립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면역학 부서에는 당 생물학만을 별도로 연구하는 분과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알기로 시중 매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매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춰서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것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어떤 범주에 넣고 그들이 이해할 만한 것으로 정형화시켜버립니다. 처음엔 저희도 이것을 건강식품 매장에 진열해 놨지만 거의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정형화시켜버린 거였죠. 아, 그랬군요. 게다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한 회사에서만 공급됐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집단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대로 이걸 알릴 방법은 사업자 회원인 기능성 식품 전문가를 통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선생님처럼요. 네. 저 같은 사람이죠.
누군가 교육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요. 의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치료 또는 치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인체 내의 정상적인 구조물을 지원해줘서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도로에서 차가 멈춰서서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면서도 멈추지는 않길래 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해봤죠. 제 차는 뒤에 있고 전 여기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서 있는데 왜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저기 불쌍한 남자, 차가 고장난 모양인데?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제 차는 고장난 게 아니고 휘발유가 부족했던 거였거든요. 아, 네. 근처 주택가로 가서 휘발유를 얻어다 부족했던 통을 다시 채우고 나니까 제 차는 멀쩡하게 다시 가기 시작했죠.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는 식단엔 8가지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먹고 부족한 걸 다시 채워 넣는다면 정상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데요. 암에 관한 얘기도 조금 나누었었는데 분명히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것은 특정 질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병명을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가장 큰 병원의 과장이었던 의사가 있는데 그는 후스홀리스트와 모든 저명한 의사 명단에 오른 유명한 인류 의사였습니다. 그는 동맥류로 쓰러져서 손상된 뇌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외과 수술을 받았죠. 수술 후 퇴원하고 나서부터 그는 12년 내내 끊이지 않는 만성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4가지에서 8가지의 다른 진통제들을 복용해야만 했고 자주 걸려 넘어지고 말을 더듬고 발음도 분명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의 30%를 잃은 걸로 나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움직이고 나면 반드시 누워서 쉬어야 했고요. 그랬던 그 의사가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엔 자기도 의사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걸 먹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는 모든 진통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젠 진통제를 안 먹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론 더 이상 넘어지지도 않고 말을 더듬거리지도 않게 됐습니다. 현재 그 의사는 저희가 나누는 얘기를 의료 전문가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 손상이나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대해서 그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실 겁니다. 그게 의학에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드릴 장비에 큰 볼트가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평생 뇌가 손상된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회복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의사는 나아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충분한 양의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손상된 조직에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뇌 조직이든 심장 혈관 조직이든 척추 조직이든 더 많은 줄기세포를 생산해서 그 특정 손상 부위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사소통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의사한테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꾸준히 글리코 영양소를 먹은 파킨슨,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뇌질환 환자들은 즉시는 아니지만 약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가 스스로 이 질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재생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를 회복시키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줄기세포 생산을 유도하는 거네요. 예전부터 골수 이식의 유효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골수 이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몰랐던 건 골수에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였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골수에서는 성숙한 줄기세포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의 이점의 한 가지는 줄기세포가 환자의 몸에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체내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필요가 인식되면서 생산 명령이 내려져서 줄기세포의 이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신경도 치료가 되는 건가요? 즉시는 아니죠. 약이 아니니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파킨슨과 같은 질병에 대해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줄기세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동안 우린 자연적인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생산하고 이주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척추 조직 손상과 같은 환자의 이해는 없었나요?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례들이 네, 뇌졸중의 경우는요? 네, 뇌졸중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뇌졸중이나 사고를 당했던 때에서 가능한 빨리 글리코 영양소에 노출될수록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는데 유전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상황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유아 알코올 증후군 같은 경우의 아이들은 IQ가 50 이상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몇 년간 글리코 영양소를 먹은 후에 IQ가 105, 110까지 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캐나다 인디언 제한구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있는데 이 병은 아이들의 피부가 몸에서 벗겨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기 시작했을 때 피부가 벗겨지는 게 멈췄습니다. 이것은 약간 암의 전이 과정과 비슷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 암세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멈추는 거죠. 네. 그럼 건강한 사람도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인체가 말 그대로 어떤 질병이나 질환으로부터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 노화의 10가지 생물학적 지표 중에 8가지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보충제는 질병을 대비하게 해줍니다. 저한테 58살 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몇 년간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있던 이 친구는 버지니아 노포크에 살고 있는데 모기에 물려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네. 알다시피 그건 거의 죽는 병이죠. 그렇죠.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에는 20살 먹은 청년 2명도 같은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 있지 않았던 두 청년은 결국 죽었습니다. 58살 먹은 중년의 그 친구는 살았는데 말이죠. 네. 그의 몸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염과 싸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의 면역 시스템은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라도 다루거나 싸울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서 노화에 대비하고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면역 시스템 그리고 몸 전체를 위한 운영 체계니까요. 인체가 필요한 것을 채워 넣어주면 구조를 재생시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인체가 적절한 또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에도 스스로 치유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침입을 시도해도 그것에 대항해서 스스로 더 잘 방어하게 되죠. 네.
제가 약대 다닐 때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우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가 바이러스를 더 많이 재생하도록 만든다고 배웠거든요. 네, 더 많은 바이러스를요. 네,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글리코 영양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군요.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 글리코 영양소 중에서 5가지는 모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어른이 돼서도 먹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모유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일부라고 본다면 글리코 영양소도 있어야겠네요. 이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100% 사실입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필요하니까요. 네, 물론이죠. 모유에도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이 제한은 없는 거니까 아이들도 먹일 수 있고 유아들도 먹을 수 있겠네요. 모유 수유를 못해서 분유를 먹는 아이가 있다면 이것을 함께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알레르기나 천식에도 안 걸리고 IQ도 높은 편이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유에서는 얻지 못하는 글리코 영양소를 모유를 통해서 섭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유에 타서 먹이시면 아주 좋습니다.